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에너지 휴전, 그리고 키예프 측의 영토 양보, 협상에는 미국 대표뿐만 아니라 유럽 대표들도 참여했으며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은 키릴 부다노프 그룹과 안드레이 예르마크 그룹으로 내부적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오늘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대표단 간의 협상 첫 결과가 전해지고 있다.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협상이 전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올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측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영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휴전, 포로 교환 등과 같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이날 밤 러시아의 깊은 후방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시설을 공격했다. 드론들은 특히 1600km를 날아갔다. 그 전에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로운 도시들에 있는 민간 시설들을 공격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협상 첫 결과를 정리하고 배경과 일어난 일들을 살펴본 뒤 첫 전망도 시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해당 채널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월 17일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의 3자 회담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자 회담이 아니라 4자 회담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비서이자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장인 루스템 우메로프가 각 측이 안보 문제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건설적이고 집중적으로 불필요한 기대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지속 가능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결정을 최대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이후 유럽 무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런 만남입니다. 그전에는 러시아인들이 그곳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전의 모든 3자 회담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대표단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고문인 비트코프와 쿠슈노 외에도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알렉서스 그린케비치와 미국 육군 장관 된 드리제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안전 문제, 휴전, 정전, 감시 및 병력 분리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이 제네바 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협상을 지켜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단과도 조금 뒤에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유럽이 자율성 확보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 대표들이 결국 그 협상 테이블에 참석했다는 내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완전히 3자 협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인들만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문제와 유럽의 미래 안보 구조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유럽인들 없이 결정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상 의제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러시아 측이 지난번 아부다비에서의 협상 때보다 이번 협상의 의제가 더 넓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렘린은 영토 문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에너지 휴전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은 포로 교환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결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통제해 있던 아이들을 되찾는 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젤렌스키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러시아의 통제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온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2,0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각 아이의 귀환은 특히 시민단체들과 국제 파트너들이 매일같이 노력한 덕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협상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대표단의 지위를 낮췄고 대표단장은 러시아 독재자의 보좌관이자 그의 이데올로그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가 맡았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이스탄불에서 열린 협상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부다비에서는 러시아 대표단이 러시아 군사정보국장 이고르 코스튜코프의 지휘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표단의 지휘 하락은 미국인들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번에도 군 관계자들을 협상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광대이자 가짜 역사가인 메딘스키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저 말만 할 수 있고 가짜 강의나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메딘스키 외에도 러시아 대표단에는 러시아 외무부 차관 미하일 갈루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크렘린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갈루진이 이번 협상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유엔에 관리해 외부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 방송에서 이 제안에 대해 그 함정이 무엇인지, 위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스크바가 이 외부 통치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체 점령을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려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측 협상단에는 2022년 아조우스탈 협상에 참여했던 러시아 군 정보국 소속 알렉산드르 조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 포로 교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암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 협상을 앞두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 아니 필요하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빨리 협상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인용문인데 제 생각에는 뭔가 그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중요한 협상이며 아주 쉬울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들이 오길 바라지만 이건 정말 미친 짓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낫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언제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전반적으로 협상을 거부한 적이 있나요?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왜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낫다고 말했을까요? 하지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네바 회담 전에 러시아인들이 2월 17일 밤에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복합 공격을 가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에너지 및 민간 인프라였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원래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번 밤에 적은 미사일 29발과 드론 396대를 발사했고 오데사, 드니프로, 우크라이나 서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이에 대응했는데 우크라이나 보안국 소속 방위군이 드론으로 러시아 페름 지방에 있는 메타프락스 케미칼스라는 러시아 화학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6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폭발물과 기타 군사용 자재 생산에 필요한 화학 성분을 생산합니다. 이 공장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그래서 우크라이나 보안국도 추가로 우크라이나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협상과 관련해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제학자가 전하길 평화협상의 핵심 쟁점은 모스크바가 키예프가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 일부를 넘기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올해 초부터 미국이 주도한 타협안을 두고 협상해왔는데 이 타협안은 돈바스 지역에 비무장 자유경제지대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평화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학자의 인용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는 미국 법률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점령을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스티븐 비트코프, 미국의 수석협상가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표단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다노프 씨를 중심으로 한 진영은 미국 주도의 신속한 합의가 우크라이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기회의 창이 곧 닫힐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진영은 부패 스캔들로 사임한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장 안드레이 예르막의 영향 아래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훨씬 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도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점차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안보 보장에 대한 합의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상단의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협상이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유명한 러시아 반체제 인사가리 카스파로프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오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전쟁의 원인을 규정하는 핵심 문구, 즉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국가성을 없애고 러시아 소련 제국의 영향력을 동유럽에 회복하려는 욕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협상에서의 타협은 푸틴이 단지 재정비를 하고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것일 뿐이며 푸틴에게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고 이러한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금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멤버십, 패트런, 바이미커피, 페이팔, 암호화폐 지갑 등 모든 후원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